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실리콘밸리의 이상덕입니다. 요사이 미국 주식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끝이 나서 거시경제 이벤트가 없을 줄 알고 주가가 그동안 좀 올랐었죠. 그런데 워낙 난데없이 러시아의 핵 위험이 부상했고 오펙 플러스가 감산에 합의해버리면서 약간 주식시장이 약간 꼬인 듯한 모습입니다. 더욱이 미국 반도체 기업인 AMD가 실적 전망을 대폭 낮추면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주가를 좀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주식에 가장 영향을 줄 거시경제 이벤트인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은 올해 11월과 12월 단 두 차례 남았는데요. 지난주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용 발표였죠. 그래서 오늘은 연준과 빅테크별 실적 발표 캘린더, 그리고 예상 실적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전방적으로 이 주식가가 언제 다시 반등할지에 대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미국 현지 시각 10월 7일이죠. 미국 주식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2.8% 떨어졌고요.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3.8%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이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노동부의 자료인데요. 지난달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1,010만 건으로 전월보다 10% 정도 줄었습니다. 당연히 10% 정도 줄었기 때문에 구인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경기가 어려워져서 주가가 떨어졌냐? 그건 아니고요. 그 반대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월 평균 구인 건수가 720만 건 정도 됐었는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300만 건 이상이나 기업의 수요가 크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더욱이 9월 미국의 실업률은 왼쪽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 개선이 됐습니다. 8월에 3.7%였는데 9월이 3.5%로 0.2%포인트 하락을 한 것이죠. 사실상 아직도 미국 고용 시장은 완전 고용 상태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내년에는 고금리 행진 계속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일단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연방준비제도는 앞서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 즉 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았는데 앞으로도 큰 폭의 금리 인상과 높은 수준의 금리 유지가 당분간 지속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장이 해석이 컸습니다. 사실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기업 펀더멘털이 좋다는 뜻이고 그럼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하지만 이게 좀 시장에서는 그만큼 지금이 약간 살얼음판 같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파월 제롬 파월 의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왼쪽에 보시면 영어가 나와 있는데 대충 물가 안정이 없으면 경제는 아무에게도 효과가 없다. 특히 물가 안정 없이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강력한 노동시장 조건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새겨들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왼쪽에 보이시는 그 표를 본다면 뭐 리테일이나 비즈니스 서비스나 뭐 건설이나 매뉴팩처링이나 모든 이런 업종들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사실 미국 물가가 높은 것은 완전 고용 탓인 영향이 큽니다. 인건비가 오르니까 계속 올라야 되죠. 노동부는 평균 시간당 수입이 약 1년에 전보다 5%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건비가 작년 이맘때보다 한 5% 정도, 100만 원 벌었다면 105만 원을 벌고 있다는 뜻인데 이는 경제학자들의 예상과는 거의 일치한 수준입니다. 임금 인상률이 인플레이션을 따라 가지 못하고는 있지만 중앙은행들은 이를 경기 냉각과 관련해서 매우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임금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계속 물가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기업들은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이거를 전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물가 인상의 원인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인 2%를 향해 완화되기는 당분간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고용지표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또 나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캐시 보시안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준에게 노동시장은 너무나 뜨거운 이슈다. 나는 그것이 그들을 꽤 공격적인 강화 경로로 유지시킨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에 또다시 75bp 인상을 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 다만 12월에는 50bp로 낮추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분은 자이언트 스텝을 11월까지 이어질 거라고 본 것이죠. 원래 시장에서는 지금 11월, 12월 두 차례가 남았는데 둘 다 50bp, 50bp 간다고 생각한 것을 이분은 75bp로 11월도 간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게 시장에서는 이게 뭐 다수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자이언트 스텝설이 솔솔 나온다는 것이 투자자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모습이죠. 물론 이견도 있습니다. 브라이언 베선 보스턴대 경제학과는 이 무슨 노동시장하고 인플레이션하고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시장은 그래도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고용지표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스북 운영하는 메타는 지난주에 이제 사상 최대치인 1만 2천 명을 사실상 해고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메타는 전 직원 중 15%인 1만 2천 명을 성과 개선 계획 대상이라는 것에 포함시켰는데 이게 뭐냐면 메타는 성과가 낮은 직원들 어떤 회사든 성과가 낮은 직원들이 있죠. 이들을 갖다가 메타는 지원이 필요한 직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은 성과 개선 계획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데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인사 연옥이다. 그러니까 뭐 천국 지옥하고 사이는 연옥이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30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을 주고 이거저거를 막 시켜보는데 못하면 새로운 팀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팀에 못 들어가는 팀원들은 30일 만에 이후에 사실상 퇴직 처리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직원들을 갖다가 12,000명을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니까 굉장히 엄중한 경고인 것이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전 직원 가운데 15%를 지원이 필요한 직원으로 분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면서 또 한 메타 관계자 말을 인용했습니다. 최대한 15%가 앞으로 몇 주 내에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우려를 했는데요. 또 미국의 취업 정보 업체인 챌린저인 그레이 앤 크레스마스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뭔가 하나의 그 통계를 집계를 했죠. 자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해 9월 미국 내 감원 규모가 전월 대비 46% 증가한 약 3만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반면 고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실업률이 3.5%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실업률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에 나오는 자료는 레이오프 사이트에서 갖고 왔는데요. 왼쪽 빨간 막대는 근로자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고 오른쪽 파란 막대는 회사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에서 요즘에 좀 제가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현지 대표님들 만나보면 사실상 불안감이 큽니다. 왜 이분들은 빅테크의 영향을 많이 받고 빅테크들이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일종의 도미노 현상인데 이게 이제 같은 이제 CEO들끼리 이제 친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점점 확산을 되다 보면은 구조조정이나 해고 같은 게 좀 많이 있을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구조조정 자체가 뭐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보다 훨씬 고용 탄력성이 크죠. 그래서 구조조정을 한번 하면은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얼마 전에는 아마존이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미국 내 소비자 콜센터 가운데 한 곳만 남기고 모두 재택으로 돌리기로 했고, 뭐 구글도 자사 클라우드 비디오 게임 서비스인 스타디아 같은 걸 중단하면서 사실상 자영 감소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안 맺는 거죠. 계약을 안 맺어서 퇴직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빅테크들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그 실직과 또 실업률이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연준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죠. 연준이 도대체 언제 긴축에서 다시 완화로 돌아가느냐, 증시가 언제 그 거시 경제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거시 경제 환경에 따라서
이 주가가 너무 크게 출렁이기 때문에 이 피벗 시점, 긴축에서 완화로 정책 전환을 하는 그 피벗 시점이 언제냐라는 질문이 좀 많습니다. 긴축에서 완화로 정책을 전환을 하려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 매크로 환경, 현재 거시 환경에서는 연준이 바꿀 리가 절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성질이 점차 비탄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 좀 이렇게 힘들면 좀 물건을 안 사죠. 안 사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그 코로나 봉쇄에 따라서 공장이 닫아져 있던 문제, 미중 갈등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이 생산 자체가 좀 적게 되다 보니까 이 수요와 공급이 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는,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고요. 빅스텝은 앞으로 이제 11월 달에는 약간 굳은 자 같이 보이죠. 자이언트도 나올 수 있다고 아까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다만 실업률이 이제 어떻게 오를 것이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입니다. 향후 이제 거시 경제, 매크로 이벤트에서는 실업률이 어떻게 흐르냐가 연준에 큰 영향을 줄 텐데,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가 실업률이 올라야지만 멈출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FOMC에서 실업률 전망치를 함께 발표했는데 3.9%에서 4.4%로 올렸습니다. 이후 수년 동안 4% 초반대 실업률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죠. 하지만 이 연준의 생각과 달리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계속 쭉 우상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람을 한 번 안 뽑기 시작하면은 이 돈이 안 풀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근로자들이 이제 돈을 갖고 가서 이거 소비를 해야 되는데 실업률 올라가기 시작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끼기 때문에 기업들도 힘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점점 악화되고 또 이게 또 기업들이 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사람을 더 안 뽑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집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미국 실업률의 상승 사이클은 평균 26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라가는데 3.5%포인트 정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달, 지난달 그 실업률이 3.5%니까 저점 구간에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역사적으로는 연준이 생각한 것보다 높은 7%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고요. 사실 이제 함께 보셔야 될 것은 7, 8월은 좀 좋았다가 9월에 막 떨어졌죠. 10월은 약간 변동성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 주식은 10월에 어떻게 빅테크 실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연준 외에도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10월부터는 사실 본격 시즌입니다. 10월 17일 넷플릭스가 하고 10월 19일 테슬라가 이어지고 10월 20일 스냅 발표는 매우 중요한 발표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냅은 구글이나 메타나 애플과 같은 다른 디지털 광고 업체들과 함께 디지털 광고 업체를 묶이는데 스냅이 가장 먼저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냅의 실적이 디지털 광고 부분이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구글, 메타, 애플까지도 당일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고 이들 빅테크들은 미국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 전체 주식이 흔들릴 수 있는 날이 바로 10월 20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넷플릭스, 테슬라는 업종에만 영향을 주지만 스냅은 미국 주식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날은 좀 체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17일 날 테슬라가 발표를 하는데 그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추세선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223달러까지 이제 주저앉았는데 아직은 이게 바닥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차량을 인도했는지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죠. 3분기에서는 34만 대 정도를 인수했는데 전분기 25만 대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가이던스가 연간 50% 성장을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100만 대를 이제 달성을 하면 올해는 150만 대로 가겠다라고 아주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는데 현재 첫 9개월 동안 테슬라는 약 90만 대를 배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약 44.5%인데 나머지 1분기, 4분기 동안 50만 대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텍사스와 베를린 시설이 각각 주당 2,000대, 1,000대 정도의 생산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열심히 일만 한다면 50만 대는 4분기에 뽑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고요.
문제는 이 배송입니다. 현재 배송에 걸리는 시간이 약 6개월이기 때문에 이걸 달성하는 데는 테슬라에게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이제 주가와 무관하게 이제 실적과 무관하게 12월에 사이버 트럭이 런칭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트위터 인수에 대한 악재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아무리 배송을 잘하더라도 테슬라 주가는 앞으로 하향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보입니다. 10월 25일에는 구글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옆에 추세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 미만이 깨졌죠. 그래서 지금 반등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못하고 주저앉는다면 이 박스권이 깨지면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이죠. 알파벳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선 선방한 모습을 보여줬죠. 2분기 매출액이 $696억 달러로 전망치보다 $2억 달러가 부족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 정도 매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강달러로 인하면 이제 광고를 받는 돈이 국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되면은 당연히 그 매출이 악화되는 그 타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비해서는 좀 선방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알파벳은 매출액이 80%가 광고에서 나오기 때문에 광고주가 둔화가 된다면 알파벳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광고 전체 시장 자체가 2,399억 달러에서 2025년 3,153억 달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글 자체의 그 디지털 광고 성장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광고주가 현재 얼마나 좀 줄어졌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3분기 매출액 전망은 709억 달러로 돼 있고 4분기 매출 전망은 이보다 큰 801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4분기에는 좀 이렇게 소비가 살아나는 시즌입니다. 왜냐면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좀 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광고도 함께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3분기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구글의 주가는 이 박스권을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박스권이 무너지느냐의 그런 모습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어렵죠. 올해 2, 3월에 갑자기 급락을 한 이후에 계속 줄곧 하락세인데 이게 참 지속적으로 하락세입니다. 지금 한 133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이 박스권을 깨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래프가 돼 있죠. 그래서 2분기 메타 매출액이 이제 28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 줄었는데 이는 창사 이래 첫 역성장이었죠. 더욱이 이제 애플의 사다리 걷어차기, 즉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강화하면서 구글의 경쟁 상대인 애플이 사다리 걷어차기를 했고 이로 인해서 메타의 매출액이 많이 좀 줄었는데 메타의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이 타깃 광고의 효과가 애플의 보호 정책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그러면 얘네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없어진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짙게 깔려 있고요. 하지만 시장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집중하는 것은 메타가 하는 메타버스죠. 그래서 하지만 2분기 메타 리얼리티 랩스 즉 메타 사업부를 보면 영업 손실이 약 28억 달러로 좀 더 커졌습니다. 현재 주목하는 것은 한국 시각으로 11일, 미국 시각으로는 10일 날 있을 메타 커넥트 데이인데 이날 오큘러스 2 프로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 자체 칩을 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어떻게 성능 개선을 했는지 또 AR 글래스로 진화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시장이 좀 많이 주목을 할 것 같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10월 27일 날 보내주는데 발표를 하는데 현재는 이 박스권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구간을 아마 형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플은 비교적 선방을 해왔는데 2분기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약 10.6% 줄어든 194억 달러였지만 매출액은 1.87% 상승했습니다. 이게 왜 선방이냐고 하냐면 애플은 직접적으로 이제 생산의 차질을 바로 영향을 받고 또 강달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이 매출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좀 선방을 한 것이고요. 간판 상품인 아이폰 매출은 2.5% 감소를 예상을 한 애널리스트의 전망을 뒤엎고 오히려 2.8%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애플은 사실 상하이 중국 봉쇄로 타격을 받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생산을 회복했냐가 시장의 가장 큰 관건인데, 얼마 전 애플의 위탁업체인 폭스콘이 4분기 전망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폭스콘은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다고 하는데, 특히 9월 한 달 매출액이 40.39%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계약 조건을 잘 모르지만 만약에 달러 강세로 인해서 그냥 숫자만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물량이 늘어난 건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애플 입장으로서는 약간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이 예측한 향후 주가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7월부터 계속 줄고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10월 때 약간 주춤한 다음에 11월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레어 프로핏이 본 나스닥 100의 주가는 10월까지는 일단 하락세로 보고 있고 11월부터 상승할 것으로 보는데 11월에는 약 5.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연말연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소비 씀씀이 커지기 때문에 나스닥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큰데요. 다만 10월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매우 큰 변동성 장세가 10월 달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9월과 10월은 변동성이 큰 캘린더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올해도 크게 이변이 없는 한 좀 출렁출렁 되는 모습이 10월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변수는 고용지표죠. 너무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조만간 쏟아지면서 더 큰 변동성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기업은 실적이 우수하고 일부는 저조할 텐데 특히 10월 20일 스냅이 실적 발표를 하면 전체 그 빅테크 주식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은 생방송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출장을 떠나기 때문에 부득불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는 2주 뒤에 다시 찾아뵙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